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열애설 루머만으로도 빌보드에서 순위 상승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EDM 아티스트 제드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드는 최근에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와 잦은 만남을 갖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 만남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떳떳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연이어서 공개되자 인터넷은 두 사람의 소문으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덕분에 제드는 빌보드 소셜 50 차트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소셜 50 차트는요, 인스타그램, 위키피디어, 유튜브, 페이스북 등 아티스트가 얼마나 소셜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음악 차트가 아니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닙니다. 싸이도 강남스타일로 유튜브 폭풍을 일으켰을 때 소셜 차트에서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만큼 메인 음악 차트와 연계성이 높다는 것이죠. 만약 제드가 이 화제를 등에 업고 역주행이라도 한다면 정말 재밌는 역사가 만들어지겠죠? 이제는 인스타그램 사진 몇 장만으로도 한 가수의 인지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음악은 클래어리티 듣겠습니다. 열애설의 주인공 제드의 가장 대표적인 곡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일본 자본이 속속 상륙하는 우리 금융권, 문제는 없을까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3금융권이라고 하는 대부업계 그리고 저축은행 제2금융권이죠. 이미 일본 자본에 넘어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증권이나 보험, 은행도 안심할 수 없다고 금융권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려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였죠. 현대증권의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일본계 금융그룹이죠. 오릭스가 유력해졌습니다.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새 주인이 될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일본 자본이 국내에 이렇게 자금력을 무기로 상륙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의 이민환 교수 연결을 해서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증권의 매각 우선 대상자로 일본계 오릭스가 선정이 됐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 나고 하게 되면은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대증권 매각의 의미부터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이미 오래전에 예. 대부업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일본계 금융업이 상호저축은행 여신 전문업을 넘어서서 마침내 우리나라 금융, 은행, 보험, 증권의 한 축인 증권업을 인수하고 네. 마침내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본계 자금이 제도권 금융까지,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제도권 금융이라고 얘기가 되는 것은 이제 은행, 보험, 증권 같은 업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동안에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에는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인수가 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네.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릭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오릭스는 과거에 예. 이대호 선수,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가 활약했던 오릭스 버팔로즈라는 구단이 있습니다. 네. 그 구단을 운영하는 종합금융그룹입니다. 예. 오릭스는 1964년에 오사카에서 처음으로 리스 회사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신 전문업, 부동산, 증권, 보험, 은행 등 예. 거의 모든 금융업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금융그룹으로 그 자산이 2013년 기준으로 약 일본
N으로 하면 8조 4천억 엔 정도 되고요. 네. 우리 돈으로 한 79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릭스가 이 자본이 넉넉한 만큼 네. 입찰 금액을 상당히 많이 써냈더라고요. 네. 1조 원 이상을 써냈다고 하는데 예. 이 무리를 해서라도 현대증권을 사려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오릭스는 이미 이제 오릭스 캐피탈을 통해서 네.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리스업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이제 푸른저축은행, 푸른투저축은행인데요. 네. 푸른이저축은행과 작년에 스마일저축은행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였고 이번에 현대증권을 인수하게 되면 현대자산운용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금융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러한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높은 인수 가격을 써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군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대증권에는 사실 중국 자본도 좀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예. 자본도 관심이 있었는데 오릭스가 워낙 이제 가격을 높게 네. 책정을 했기 때문에 오릭스가 인수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지금 말씀하시기에 오릭스가 이제 푸르니 저축은행인가요? 인수를 예. 해가지고 이제 저축은행 시장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진출을 해왔는데 네. 대부업계나 저축은행 쪽에 보면은 일본계 자금이 거의 다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좀 집계가 되나요? 일본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이 일본계 특히 대부업에 우리나라 진출하기 시작한 게 2000년부터인데요. 네. 2000년부터 이게 과거 이제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시점에서 국내 대부업체가 약 1,214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대출 잔고가 1조 5천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일본계 대부업체가 24개가 있었는데 그 대출 잔고가 1조 1천억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은 오히려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계의 대출 잔액이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2013년 6월 기준인데요. 일본계 대부업의 이제 대출 잔액이 약 4조 4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예. 국내 대부업체 우리나라 대부업에 지금 8,400개, 5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잔액이 3조 3천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훨씬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저축은행을 이제 일본계 자금이 인수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이제 영업 초기라서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일본계 저축은행의 총 대출금이 약 4조 2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 국내 한국계가 약 25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네. 6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우리나라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네. 일본 돈을 빌리는 셈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초기에는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자금을 일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워낙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익이 높다 보니까 자체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네.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 일본계 자금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빌려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일본계 금융 자본이 네. 우리나라 금융계, 일단은 지금 저축은행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대부업이나. 예.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일본과 한국하고의 금리 차로 인해서 예.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한 자금으로 높은 금리로 운영함으로써 이제 위험 수준이 동일한 경우에 일본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저축은행 등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국내 시장에 이런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매물들이 많아지고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여 나중에 이제 되팔아서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즉 영업을 통한 수익하고 자산가치 상승을 통한 수익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일본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야 막을 수는 없는 추세인 것 같고요. 네. 글로벌 시장이니까. 네. 그래도 왠지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울타리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금융당국의 일본 자본에 대한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이 마련이 돼 있나요? 외환위기 이후에 네.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들은 이제 거의 철폐가 되어 있고요. 예. 오히려 은행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 투기 자본에 예. 관해서는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이를 이제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이제 외국계 자본의 투자 네.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투기하고 투자 간에 분류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규제는 없다는 말씀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차별이라는 말씀은 일단 들어오는 것을 많이 우대해준다는 얘기가 들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본 금융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네. 금융계에 와서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나요? 그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특히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이제 이 소액 대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네. 근데 일본계 자본이 이 증권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우리나라 증권업에 어떤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이제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업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네. 원래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제 리스업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오릭스가 어느 정도 강점을 갖고 있는 이제 부동산 금융이라든가 예. 투자은행 업무 이런 데 있어서는 이제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또 그리고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이제 고령화에 대한 어떤 금융 상품들을 개발해서 시장을 공략한다면 종합금융업으로서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대만에서도 우리 동양증권을 또 샀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증권업계에도 외국 자본이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우려해야지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제2금융권, 뭐 대부업계 이런 경우에는 돈을 많이 빌리는 주체가 서민이라든지 중소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일본계 자금이 대부분 돈을 빌려주는 주체다라고 네. 하면은 혹시라도 피해가 일어났을 때 더 큰 우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일본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 대출에 이제 일단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에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일본계 자금의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예. 뭐 대출을 강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저번에 발표했던 것처럼 이제 관계형 금융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중소기업이 이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여건을 만들고 그런 이제 토대 하에서 우리나라 금융 회사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일본계 자금이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에서 네. 개인 서민들에게 많이 대출을 해주니까 네. 중소기업으로 돈이 많이 못 돌아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예. 관계형 금융이라는 것은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개인 간 P2P 금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정부의 비대칭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제 신용 리스크로 인해서 대출을 네. 안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통해서 네.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마련해주고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 대출이 만약 부실하는 경우에도 이제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네. 이런 이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사실 들어오는 거 막을 수도 없고 들어와서 자본력이 있는 곳이라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라도 이 먹튀 논란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이 자본이 투기성이냐 예. 아니냐를 네. 이제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어렵고 이 매물을 이제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인수한 것을 네.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다른 형태로 이걸 이제 예. 규제를 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나요? 그렇죠. 시장에서 이제 정당한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 자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중국계 자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현대증권 인수 때도 그랬고 네.
들어오기 시작하면 물밀듯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정부나 뭐 당국 또 이제 금융권에서도 좀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우리나라는 이미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많은 금융회사가 외국계에 넘어갔고요. 네. 이러한 환경에 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와 달리 과거에 우리 외국계라 했던 것들은 이제 머리가 노란 서양 네. 자본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검은 머리의 외국인들이 와서 예.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특별하게 뭐 외국계를 겁낼 이유도 없고 예. 뭐 이를 뭐 무시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금융계가 이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요. 네. 이러한 토대하에서 금융기관들은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이러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면 뭐 외국계가 들어오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뭐 겁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국계가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노하우를 우리가 흡수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많이 관망을 하던 그런 네. 자본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좀 되는데요. 네. 하여튼 놀다가 우리가 당하지만은 네. 않도록 네. 관리 감독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의 이민환 교수였습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2588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생생 로펌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요. 정책조정협의회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의 정책을 조율하는 기구라고 하는데 왜 만들어졌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생생 로펌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입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누가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나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생생경제 주소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과세표준입니다. 요즘 소득세 연말정산하시는 분 많으시죠? 과세표준은 내 소득에서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액을 다 빼고 실제 세금을 낼 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보통 과세표준이 실제 연봉보다는 훨씬 적죠.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도 이런저런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3천만 원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과세표준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소득세를 매기는데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는 15%,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입니다. 구간이 바뀌면 세금 액수가 크게 달라지는 거죠. 1,200만 원이나 4,600만 원 경계에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아서 아래 구간에 머무는 게 세금을 덜 내는 방법입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든지 또 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혼선을 좀 줄이겠다. 그래서 정책조정협의회라는 것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또 운영이 잘 될 것인지를 경제뉴스 뒤집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정책조정협의회라는 예. 게 일단 어떤 건가요? 뭐 사실은 참 진짜 정책을 잘해야 되는데 이 회의나 예. 협의체만 잘 만든다고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정부가 답답하니 그런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새로 장관들하고 청와대 수석들이라는 사람들 있죠. 예. 우리가 수석 비서관, 수석들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하나 만들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부총리, 그다음 사회부총리, 그다음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신설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만은 정책조정수석하고 경제수석, 홍보수석 이렇게 6명이 상시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때 현안이 있을 때마다 뭐 장관이라든가 수석이라든가 해서 좀 조정해서 좀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네. 그렇게 해서 6명 상시 플러스 한두 명 알파 그렇게 하는 게 정책조정협의회라고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예, 그게 어제 처음으로 모였던 건가요? 일단은 뭐 청와대에서 먼저 이야기가 시작된 거고요. 네. 예, 청와대에서 이번에 뭐 사실은 금방 지적한 대로 예. 연말정산에서 세금 문제도 그랬고 사실은 건보료 부과체계. 건보 문제도 예. 그렇고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새로 해보겠다는 건데 이제 언제부터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 예. 회의는 수시로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하겠다는 건데 언제부터 할지는 모르겠고 아마 그때그때 현안이 있으면 불거져서 이번에 건보료도 그렇잖아요. 네. 복지부에서 우리가 건강보험 막 개혁을 해야 될지 개편이라 해야 될지 바꾸는 거를 안 하겠다 했지만 사람들은 그게 과연 복지부가 그랬겠느냐. 사실은 청와대가 한 결정 사항이 아니겠느냐. 네. 뭐 그러면서 혼선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수시로 이런 걸 하겠다고 했고 그 결정 사항은 바로 어제 그렇게 임시로 세종청사에서 예. 수석이니 장관이니 부총리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책 조정 수석도 두고 또 정책 점검 회의도 둔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예. 회의만 이렇게 신설한다고 저 어쩌자는 건지 한편 걱정스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방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 정책조정협의회라는 것이고요. 예. 정책점검회의라는 것은 청와대 안에 그 현정책 수석이 새로 한 정책조정수석, 그다음에 뭐 수석들 외교, 경제, 뭐 미래, 교육, 문화, 고용, 정무, 홍보 이런 수석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 여기서도 수시로 회의를 해가지고 서로 각자가 맡고 있는 분야의 회의 아젠다, 안건을 서로 공유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정책조정협의회는 각 내각의 부총리, 장관들하고 청와대 같이 하는 거라 하면은 요 정책점검회의라는 거는 청와대 안에 수석들끼리 현안 관련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하는 그 회의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 내각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둘 다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문제가 솔직히 좀 많았던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보니까 어떻게 그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 서민들하고 굉장히 이번에 개편될 기대치가 많았는데 그걸 못 하고요. 그렇죠. 또 사실 자기 소득이 있으면서도 지금 건강보험료 한 번도 안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네. 이대로 내줄 수는 없는데 저번에 연말정산 세금 문제로 워낙 이러니까 앞서가라 해서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가 볼 때는 협의가 안 됐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러고 막 여론이 참 가만 안 있고 이러니까 새로 한번 이렇게 회의를 해서 조율을 하겠다.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겠다는 의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잘 해보려고 하면은 늘 이렇게 회의체, 협의체 같은 걸 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게 협의체 만드는 게 본질인지 모르겠는데, 예. 아침에 저희 그 기사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국정난맥 비판이 쏟아지자 네. 정책조정 회의만 7개로 늘린 정부와 청와대에 그랬거든요. 7개요? 그럼 지금까지 회의가 없느냐? 회의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이름 몇 개 알려드릴까요? 예. 국가정책조정회의, 총리 주재로 하는 회의입니다. 예.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주재로 하는 회의입니다. 네. 사회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주재를 하는 회의입니다. 총리, 부총리 협의회 이런 게 있고요. 또 현안 점검 조정 회의 해가지고 예.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들 불러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외에 또 수시로 당정청 회의라 해가지고 예. 당정청 회의까지 합치면 6개가 돼 있는데 또 회의를 예. 또 만드는 거예요. 아니 회의만 이렇게 하다가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잘 해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회의하다가 뭐 정말 산에 갈 일, 사공이 많아서 그럴 지경이 됐으니까 네. 좀 걱정스럽다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예. 회의보다 본질적으로 그 일사불란하게 딱딱 움직임 그게 중요한데 뭐 어쨌든 이렇게라도 잘 해보겠다 자체를 뭐 막 정면으로 참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네. 본질은 서로 사전에 실무자부터 국가장 때부터 그 아래서부터 서로 협의해가지고 와서 결정을 하면 이런 일이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회의를 만들어서 협의체로 잘해보겠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그게 회의가 아닐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질은 그럼 뭘까요? 회의가 아니면 본질이요? 예. 본질. 첫째는 중요한 안건은 네. 중요한 안건은 부처끼리 결정을 잘 해가지고 네. 미리 대통령 결정을 받을 거 있으면 받아가지고 그게 필요한 일이면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부처 간의 소통을 잘 하라 일단. 네, 의료보험 받쳐서 잘 해야 되는 거고 예. 이게 여론이 와서 아니다 싶은 거는 확실하게 그만두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컨대 지금 보십시오. 보편적 복절회가 보편적 정책 없이 이렇게 한다는 이거는 잘못됐다 하면 이거에 대한 근본을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건강보험, 의료보험 네. 체계, 건강보험 체계를 바꾸자 이래 되면은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돈 먹어버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본질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뭐 이런 당정청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부처 간의 관계 이런 데 있어서도 좀 그동안에는 자율적인 협의가 됐는데 요즘 좀 더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 대목은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제 네. 이렇게 안 된다니까 새로운 얘기 금방 우리가 이제 회의가 이렇게 많이 만든다고 능사냐 이거 어디로 갈지 네. 모르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청와대 이래발 기사 같은 걸 이렇게 보면요. 네. 경제부총리하고 사회부총리 그리고 비서실에는 그동안 뭐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실장이 다 한다고 했는데 새로 정책조정수석도 만들고 하니까 네. 박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중간 보스 예.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정책조정수석 여기에 좀 더 이제 위임을 많이 하고 일을 좀 더 말할까요? 권한을 많이 주는 결정권을 많이 준다고 한답니다 지금. 그렇게 네.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 이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그냥 위로 한 사람만 바라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중간 보수들이 이 정도는 자기 건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그 공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면 오케이다 밀어붙인다 하는 쪽으로 가겠다 하니까 그 대목은 좀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책임하에 좀 뭐랄까 효율이 생긴다 할까요? 좀 속도가 나게끔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봐야죠.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조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권력을 약간 위임하는 쪽으로 가면서 책임도 강화하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만약에 실제로 예. 그렇게 된다면 그건 예. 의미 있는 지금 그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왜 만기 칠남이라 대통령이 뭐 미주알 거죠 온갖 거 다 보는데 사실 그게 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렵죠. 정말 예. 책임질 만한 사람이 충분히 책임지고 네. 자기 재량으로 착착 굴러가야 대통령 아주 큰 걸 보든지 해서 네. 할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 대목에 있어서 권한을 나누어주고 예. 또 책임지고 하라는 그 대목. 말 그대로 팀장님 예전에 작년 5월에 정부조직부 바꿀 때 그랬잖아요. 경제는 부총리만 돼서 경제팀장. 네. 사회부처 업무는 교육부총리가 돼서 사회팀장.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대통령이 얘기했고 정부 발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야 그래 가려고 하는가 그런 기대도 생기네요. 근데 이런 의문이 약간 드는 것이 그 네. 청와대가 뭔가를 내놓으면은 요즘 네. 당에서는 굉장히 간접적으로도 그렇고 직접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이렇게 당하고 청와대가 이견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던데 이것도 이런 정책 회의를 네. 통해서 정책 점검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아까 제가 이야기 못한 근본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당하고 청와대가 의견이 조금 다르고 건설적으로 협의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 자체로 생각이 달라가 서로 당은 당의 역할이 있는 거고, 국회의 역할이 있는 거고, 청와대는 역할에서 하는 건 좋은데, 때로는 그게 권력 싸움이라든가 주도권 싸움 비슷하게, 네. 미래에 예컨대 총선을 앞두고, 또 뭐 이런 걸 앞두고 하는 싸움이라면은, 그건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비치는 보면 그런 데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조금 이렇게 서로가 예컨대 새누리당 이름 하에 자기네들이 공동을 해서 대표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었고 집권당이 됐으면 거기에 네. 대한 책임을 지고 협의를 잘 해야 되는데 당에 국회에서 한 지가 뒷다리 턱 걸고
뒤에서 막말로 야지 성 나와버리고 예. 이게 이런 식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그 국민들 보기 불안한 거죠. 도무지 누굴 책임지고 어떤 이게 정부가 누가 집권당이냐. 네. 예, 그런 부분은 이번에 당정청 이런 걸 통해서 좀 협의를 좀 분위기를 바꾼다 그럴까요? 좀 책임 있는 자세로 가야 될 겁니다. 네. 야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게 꽤 보였어요. 네, 제가 뭐 예. 표현이 좀 그런데 예. 사실은 뒤에서 은근히 무책임하고 그러고는 뭐 하다가 흔들어버리고 정부에서 네. 작심하고 예를 들어 지방세 이대로는 안 된다. 네. 지방세정 확대해야 된다고 행자부 장관이 모처럼 작심하고 이야기하면 당에서 어디다 대고 세금하고 이런 국정의 중심은 국회에 된다 이러면서 여당 내에서 흔들어버리고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예, 그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장관들을 맘 놓고 얘기도 못하고 서로 흔들리고 일은 진행이 안 되고 그렇다고 여당이 뭐 책임을 안 지고 그런 네. 모습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책점검회의 같은 경우에는 부정기적으로 열려서 뭐 많이 열릴 수도 있고 적게 열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둘 다 네. 이번에 신설된 정책점검회의 청와대 안에 그거나 예. 정책조정협의회나 전부 다 부정기적으로 예. 수시로 한다는 거거든요. 네. 뭐 그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사실 정해놓고 매번 같은 요일 혹은 일주일에 뭐 무슨 요일 정해놓고 날짜 정해놓고 한다면 형식적으로 흐를 거고 일이 있을 때 수시로 모입시다. 그렇죠. 봅시다. 이거 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율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당신은 어떠냐 한다면은 네. 그거는 뭐 수시로 하는 게 맞겠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올해가 또 이 정부 집권 3년 차가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것 같아서 이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는 뭐 협의체들이 좀 효과를 내서 좀 뭐 당정 간에도 그렇고 당정청 간에도 그렇고요. 하여튼 정책들이 좀 조율돼서 혼선 없이 좀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네, 생생로펌 시간입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계약들 많이 체결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칫 실수하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네. 고지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고지 의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네. 보험회사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요. 네. 부실한 허위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률상의 의무를 말하죠. 그러니까 보험을 계약하는 주체. 그러니까 보험 대상자의 고지 의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암으로 투병 중이신 분이 이것을 네. 속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요. 고지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몇 차례 한두 번 정도의 보험금만 보험료만 납입한 상태에서 네. 이제 뭐 곧바로 암 진단 받았어요. 그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네. 보험금이라는 것은요. 이제 전체 보험자들이 낸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이 이렇게 일정한 기준도 없이 막 지급돼 버리면 이것은 결국에는 전체 보험자들의 손해로 그렇죠.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그 보험료 상승의 이유가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법률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 의무 이것을 따로 규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보험 계약자의 고지 의무라는 것은 지금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에 걸린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지를 하는 건데 통지 의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뭐 말뜻으로 보면 고지 의무, 통지 예. 의무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비슷비슷한 뜻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혼동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이게 법률 용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야 하고요. 먼저 이제 고지 의무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그 당시에 네. 보험 계약자 등에 요구되는 그런 의무인 반면에요. 통지 의무라는 것은요. 네. 보험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네. 나중에 이제 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 사고의 발생이나 위험이 뭐 현저하게 변경, 증가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나중에 보험 회사에게 알려야 될 의무를 말하겠죠. 일단 시점은 보험 계약을 한 이후에
체결한 그렇습니다. 이유인데 통지 의무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봐 네, 주세요. 통지 의무의 예를 들어보면요. 예. 화재보험을 쉽게 생각해 보시면요. 화재보험 체결한 이후에 건물이 막 바뀔 수가 있거든요. 아, 증축하거나 예, 뭐 증개축된다든지 이런? 예. 아니면 그 용도가 바뀐다든지요. 네. 이런 것들은 건물의 형황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화재보험 체결 당시와는 다른 성질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겠죠. 네. 그럼 나중에 이 부분을 보험회사에 에게 알려야 한다는 그런 정도로 통지 의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애매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를 알려야지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통지 의무의 경우에는요, 보험 사고가 발생할 발생할 개연성이나 네. 어떤 위험이 아주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가 있는지 이 부분을 따지게 되는데요. 현저하다가 기준이 네, 애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또 법에다가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현저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네. 정의하기도 조금 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어떤 형성적인 어떤 기능을 제한적으로 갖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보험 계약하는 사람이 체결할 때 이 네.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보험을 계약한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일단은 법률은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고지해야 될 사항은요. 보험 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항에 한정될 것이고요. 예. 따로 보험 계약자에게 본인의 어떤 상황을 탐지해야 될 법률상 의무까지 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참고로 그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사실이나 그 보험회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이미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은 따로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럴 경우에 보험을 계약한 사람은 어떤 피해를 입을 수가 있나요? 네,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요. 네. 묻지 않고 이것을 보험회사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보험회사가 이걸 나중에 알게 됐을 경우에 예, 네. 결국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고요. 네.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만 단순 반환받게 되는 것에 그치겠죠. 그리고 만일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네. 그 돈을 다시 보험회사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요? 고지 의무를 따라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예. 체결 시에 무슨 일 있겠어 이런 예. 거 안 알려도 돼라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죠. 보험사를 우습게 하는 경우군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분쟁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를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네, A 씨는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그 직장 내 건강 검진 결과 네. 그 우측 갑상선 결절 진단과 함께 나중에 이제 소견서를 주죠. 6개월 후에 추적 검사를 하라 이런 의사의 소견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뭐 추적 검사를 따로 하진 않았고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2년 후에 암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보험 가입 후에 그 다음 해 곧바로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갑상선 결절 진단과 추적 검사를 하라는 소견 이게 문제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A 씨는 그 암보험에 근거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겠죠. 예. 그런데 바로 보험사에서는 그 암보험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2년 전에 직장 내 검진 결과 같은 중요 사실을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네. 고지 의무 위반이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런 건 고지 의무 예.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험 계약자가. 그러면은 1심하고 2심 재판부는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렸나요? 이 사건은 이제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서로 달랐는데요. 네. 먼저 1심 재판부는 A씨가 보험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알았고 이것을 네. 결국에는 보험회사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이것이 뒤집혀졌죠. 그래서 보험사는 암진단 수술에 따른 보험금 3,200여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럼 대법원까지 갔겠네요? 네, 이에 대해서는 예. 결국 마지막으로 판단 한번 더 받아보자. 네. 대법원으로 상고가 이어졌죠.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네, 대법원은 그 건강 검진 결과로 볼 때 네. A 씨가 갑상선 결절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뭐 인식하기는 보기 어렵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뒤에 결국에는 생명이 더 중요한데 이분의 경우에는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까지 고려한다면 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갑상선 결절을 알리지 않은 것을 뭐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판단을 하면서 결국 보험사는 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와,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갑상선 결절과 추적 검사를 하라고 의사가 소견을 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갑상선 암으로 이어질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대법원은 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판결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 발생의 합리적 위험률이 있겠죠. 이것을 네. 기초로 해서 보험금 그리고 보험료 총액의 어떤 균형을 토대로 체결되는 집단적인 계약이죠. 특히 그 보험 계약의 단체성에 비추어서 볼 때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보험 계약자의 성실한 고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네. 다만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이 문제와 관련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가 무분별하게 인정되면 네. 결국에는 보험 계약자 본인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회사만 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원도 이런 취지에서 미확진의 질병의 경우까지 네. 고지 의무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던 사례고요. 네. 다만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판결이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만 유리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청취자 여러분들 보험계약을 체결하실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조심하시고 네. 약관에 따라서 고지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확진 질병의 경우에까지는 이제 고의로 이걸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이번에도 판결을 했지만 네. 확진된 질병의 경우에는 당연히 고지를 해야지 될 의무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향후에 이제 보험금을 예. 지급받을 어떤 질병이나 네. 핵심적인 질병이 있다면 예. 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그다음에 네. 보험료를 얼마로 결정할지를 판단하면서 아주 중요한 자료죠. 이런 것들은 예. 속이지 말고 네. 알려야 됩니다. 통지 의무도 확실하게 좀 지켜야지 되고 고지 의무도 지켜야지 된다는 교훈을 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알찬 내용들 많이 있었는데요. 생생경제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또 팟캐스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문으로도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생경제 SNS에서도 저희 친구가 되어주시면 생생한 정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방송된 내용 그리고 또 전문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방송 현장에 대한 사진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이야기는 SNS 친구가 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